강의는 먼저 전체적인 9, 10월 강의 그리고 간단하게 11월 강의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보통 9, 10월, 11월 이렇게 쭉 이어서 들으신 쌤들도 있으시긴 하신데 11월은 그러니까 진행 과정 자체가 궁금하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는 자료가 강의 안내, 연간 계획서 부분입니다. 자, 다들 이미 강의의 전반적인 부분은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중심의 모의고사반입니다. 그래서 9,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개별 첨삭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첨삭 부분은 인강, 직강 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개별 첨삭을 해드리는 첨삭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 직강 차이 없이 제출하신 선생님들은 다 첨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강의의 구성을 보시면 월, 화 저희가 이틀 강의가 있죠. 그러면 오늘은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은 개강일이고 전반적인 강의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모의고사를 한 번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그죠? 첫날만 한 번 보고 다른 다음 주부터 해서는 월요일은 모의고사를 2개씩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 보고 풀이하고 하나 보고 풀이하고 해서 집에 가실 때쯤 되면 그죠? 막 팔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실 수 있을 거고 화요일은 모의고사를 하나를 보십니다. 자, 그랬을 때 월요일 날 보셨던 모의고사 2개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은 없습니다. 제가 첨삭을 해드리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첨삭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쓰신 내용 부분을 월요일 날 보셨던 부분들을 일단 다 수거한다 그러면 굉장히 무슨 재활용 수거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다 걷어서요, 받아서요,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제가 첨삭을 진행을 하고 그 첨삭 사항을 다음날 화요일 날 대표 첨삭으로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같이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서술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서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꼭 잘 쓴 것만 보지도 않고요. 되게 못 쓴 것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게 대표 첨삭에 뽑혔다고 해서 뽑혔다.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되게 잘 써서 뽑히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막 되게 못 써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들 하셨던 실수가 있는 답안이라든지 근데 그 선생님만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서론 결론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편안하게 잘 쓰신 글들 참고해서 볼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정리를 해서 화요일날 대표 첨삭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제출을 하실 때 난 정말 싫다. 내 글씨는 우리 전공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글씨라서 내 걸 보면 누구든지 내 것인 걸 알 것이다. 그래서 빼달라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써주시면 써 있는데 그걸 제가 굳이 대표 첨삭으로 할 만큼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빼드리고요. 가급적 겹치지 않게 한번 하셨던 쌤들은 다시 하지 않게. 근데 그거 되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대표 첨삭 꼭 해보고 싶다. 남들 앞에서 내 글이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그때 봐서 의미 있는 글들 체크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은 대표 첨삭용 문제들을 쭉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다 보기는 볼 거니까 러프하게라도 일단 보기는 할 거니까 열심히 쓰시길 바라고요. 화요일 날은 그래서 강의 구성이 첫 번째 시간은 보통 지난 시간에 했었던 대표 첨삭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시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주제들이나 아니면 이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테마별로 묶어서 한 타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시고 풀이하고. 그래서 화요일 날 보시게 되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걷어가서 제가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보시는 모의고사는 오늘 아직 답안지를 안 받으셨는데 여기 또 편집상의 실수로 월요일날 오늘 보게 되는 건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같이 찍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미리 나눠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똑같이 지금까지 연습하셨던 것처럼 갱지에 쓸 거예요. 월요일날은
뭐 갱지라 그러면 되게 후진 종이 같지만 우리가 늘상 써왔던 그 약간 누런 종이 거기에다가 연습을 하실 거고 내일 보시는 모의고사는 OMR에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OMR에 쓰신 건 개별 첨삭을 받는다. OMR이 아닌 부분은 대표 첨삭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괜찮겠죠. 마치 구체적 조작기처럼 그래서 엄마 이 종이네 이러면서 얘는 첨삭이 있네, 개별 첨삭이 있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쌤들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진행되는 개별 첨삭용 모의고사에 대해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가끔 보면 그 월요일 것도 같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첨삭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개별 첨삭은 조금 어렵고 그 화요일 날 진행되게 되는 개별 첨삭용 고 모의고사가 똑같이 개별 첨삭으로 진행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강쌤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해당 주에 모의고사를 써 보내주셔야 조금 그 기한에 맞게 첨삭이 진행이 되고 넘기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총 8주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저희가 개강이 조금 빠른 편이었죠, 이번에. 개강이 빠른 편이라서 오신쌤들도 아직 9월이 아닌데 무슨 9월 반이냐. 이러면서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개강은 했지만 내 마음의 개강은 다음 주. 이러면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그렇게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조금 더 땡겨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마무리 잘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11월 반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9월, 10월은 8주 수업을 할 거예요. 좀 이따 밑에 일정도 간단히 나와 있지만 8주 수업을 하게 될 거고 11월 반도 쉼 없이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 있는 전주 월요일까지 수업을 하게 돼요. 시험이 토요일인데 그 주 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그걸 원하시는 쌤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1월은 월요일만 수업이 있어요. 한 번. 그래서 3주에서 총 3번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모의고사는 한 번씩 보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화요일 날 커리큘럼이 그대로 월요일로 옮아가서 11월은 3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보시고 개별 첨삭 진행을 해서 다음 주에 다 받는 형식 그렇게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네. 강의 계획은 간단히 그러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원칙은 아마 이번 수업은 가능할 것 같은데 9, 10월 수업 같은 경우는 절대 주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시게 되는 모의고사 주제들은 문제당 보통 저희가 4개 정도의 개별 주제 영역들을 다루시게 되는데 한 번 나왔던 주제 영역은 다음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문제를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좀 가급적 다양한 주제들을 써보실 수 있을 거고 11월 주제들은 일부 겹칠 수도 있긴 한데 올해는 한번 가급적 겹치지 않게 11월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럼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9, 10월은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게 출제가 돼서 쭉 계산을 해보면 11월 끝날 때쯤 되면 한 110개? 가까이 한 100개 언저리로 해서는 새로운 주제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주제들을 다 써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연습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실은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의고사반을 듣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대부분 다 마음이 물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난 아직 준비가 좀 약한데 교육학 전공만 했는데 아닌 것 같네. 전공도 생각해 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고 전공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시간이 교육학 많이 투자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다뤘었던 주제들 그리고 그 주제의 언저리 영역들을 복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은 다 보고 시험을 들어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소하다 싶은 영역들은 거의 없게끔 다양하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강의 계획서 있잖아요. 그래서 8주짜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별 첨삭이 없고 내일 개별 첨삭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안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린다. 자, 여기 보면 뭔가 공간이 뻥 띄어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6주차와 아니군요. 5주차와 6주차 사이. 9월 25일에 수업을 하고 10월 9일에 수업을 하죠. 아니 이때 무슨 일이 있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추석이 있습니다. 저희는 추석이 휴강입니다.
또 벌써 기뻐하지 마시고 벌써 추석주는 휴강이 있고요. 그 다른 어떤 휴일이 있든 뭐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있든 뭐든 다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그 10월 9일 같은 경우도 그때 쉬는 날이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수업 진행하죠. 저희 8월 달에도 또 수업했죠. 다 8월 15일 날 다 수업하고 쌤들 수업하냐고 당연히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8주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일단 강의를 총 길게 이제 석 달짜리로도 보기는 하는데 9, 10월, 11월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9월, 10월 강의 들으시고 지방에 가시거나 또 내려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답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략적인 그 첨삭을 크게 하고 점수 위주로 채점을 한 다음에 그 답안에 대해서는 제가 쌤들이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문자나 아니면 그 메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8주차 같은 경우에도 개별 첨삭 8회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면 해당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쌤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받으시는 건 아니고 메일이나 문자로 받으시게끔 합니다. 근데 쭉 이어서 들으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난 찾아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때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첨삭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첨삭은 점수와 함께 그 주요 사항들 좀 틀린 부분들이라든지 좀 짚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첨삭을 해서 드릴 거고 추가로 자료도 같이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수하셨거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매번 다 나가고 있는데 점수 처리를 이제 후반이 되면 하긴 한데 저희는 사실 전공만큼 교육학은 이 점수를 처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등수는 안 냅니다. 등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등수는 의미가 없고 전체적인 평균이 대략 몇 점인지 평균을 낼 때 꽈락 점수는 뺍니다. 꽈락 점수는 빼고 거기에서 꽈락 이상 나온 점수만 포함을 해서 평균을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표준 편차 정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빈값이나 이 정도 확인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통계적 처리를 통한 자료들은 제시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개별 상담이 있죠. 직강 같은 경우는 개별 상담이 있습니다. 인강은 개별 상담이 없는데 대신에 모의고사를 주고받으실 때 메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개인 메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보통 질문사항이라든지 어려우신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인강쌤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개별 상담은 저희가 지금 시간을 좀 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짤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첨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서 2번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받아보고 지금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거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거라서 시간표 한번 맞춰보고 다음 주쯤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담 자체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담은 저희가 한 10분 언저리로 진행이 되게 되고 쌤들이 쓰셨던 답안들, 모의고사 보셨던 부분들이나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사항들 가지고 주요 사항들 좀 점검하는 시간 갖게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뭔가 얘기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자료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오늘은 그래서 지금 계획이 지금 조금 시간 문제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강의 안내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점검사항이라든지 이걸 초반부에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받으신 자료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객관식 기출문제 경향 정리 부분이랑 교육의 이해 부분에서 그 큰 제목 정리한 부분들 요 자료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간단한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늘상 그렇듯이 첫 번째 강의 시작할 때 오늘 바로 봐도 좋은데 그럼 너무 다들 당황하시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시고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쓰다니 이러면서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단이라고 하는 게 진단의 의미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교육학 이론들 핵심 키워드 중심에서 바짝 정리를 하시고 내일 오시면 좀 더 맑은 그 마음으로
주요 사항들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간단한 진단평가가 모의고사 외에도 초반에 진단평가, 이론 전체 이론 영역에 대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평가 가볍게 볼 겁니다. 있으니까 가볍게 보는데 몇 문제일까 궁금하죠. 가볍게 보는 건 도대체 몇 문제? 최소한 한 60문제 언저리로 이상은 나올 테니까 그 정도 한번 준비를 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랬습니다. 강의 안내는 했고, 자, 그 자료의 다음 페이지를 펴보시면, 맞다. 수업 자료 맞아요. 그거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 요거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꼭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많이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있으신 쌤도 있고, 없으신 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지금 보조 교재로 서브노트 쓸 거거든요. 쓰는데, 그거예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론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그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때 관련되는 자료로 뭔가를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문제 풀이 자료에 들어가게 되는 추가 이론들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서브노트를 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이하면서도 같이 활용을 할 거고요. 그럼 쌤들이 이게 꼭 있어야 되느냐? 뭐 있으시면 편할 텐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리하신 자료도 상관없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드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그거랑 같이 보신다 그러면 봐야 할 자료들이 좀 늘어나고 내가 좀 더 추가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혀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원래 만들어서 가장 손에 익게 자주 보셨던 보조 자료들을 함께 이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죠. 제가 뭐 몇 페이지 보세요 했을 때 그 페이지는 다르겠죠. 대신에 이 용역이 어디에 있는 부분이다. 지금 뭐 간해를 하면 내 자료에는 간해가 어디에 있지 이러면서 슉슉슉 찾아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서브노트 말고 가끔 기본 교재 같이 보조로 써도 되느냐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기본 교재든 쌤들이 보셨던 다른 자료들이나 교재들이든 일단 내가 가장 보기에 편한 내 손에 익은 자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자료 말씀드렸고 두 번째 페이지 교육학 공부 가이드 있습니다. 이 시점에 무슨 가이드가 필요하냐. 9월인데 벌써 아직 아니죠. 8월이죠 아직. 근데 벌써 공부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많은 선생님들이 과연 내 공부 상태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자, 짚어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 과장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불안감이 커지고 내가 못했던 부분들, 안 했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한 게 이만큼이고 안 한 게 요만큼이면 요 조그만한 게 이 커다란 걸 잡아먹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내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론 제일 중요하죠. 서술은 사실은 우리가 서술 연습을 하고 익숙하게 만들 필요는 있지만 글을 되게 잘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게 잘 쓴 글에 대한 추가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자 도구인 것이고 핵심은 이론입니다. 정확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요 사항들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진단평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맞히든 못 맞히든 간에 그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미 안 될 듯. 이 정도로는 굳이 더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전공에 좀 더 매진해야겠어. 이게 전공에 매진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몇 전공들은 전공에 매진해서 남들보다 20점씩 높게 받으시면 교육학은 그냥 10점만 받아도 이렇게 합격하신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요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봐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공부 비중을 결정하자. 이게 객관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쌤들도 공부하시는 비중을 지금 찬찬히 살펴보시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공부하시는 경우는 보면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봅니다. 잘하는 거 위주로 보고 잘 아는 걸 원래 이미 알고 있는 걸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가 되게 잘 된 것 같은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굳이 약한 부분과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리화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돼. 어차피 지금 외워도 까먹어. 그러니까 그 시험 전에 한 1, 2주 전에 그때 바짝 보면 그때 외울 수 있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안 볼 거고요. 그 시점이 되면 아마 안 볼 거고요. 보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납니다. 봤던 거만 아 맞아 그때 봤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고 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약한 부분일수록 더 많이 보고 더 핵심적으로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하기 싫고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적의 눈으로 원수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막 친한 친구들한테 잘해 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옷 사러 갈 때 친한 친구랑 가면 안 되잖아요. 친한 친구랑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어정쩡하게 친한 친구랑 같이 가면 뭘 입어도 너무 괜찮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도 비슷한 게 자기한테 자꾸만 그렇게 해줘요. 괜찮아. 근데 물론 격려는 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더 봐야 돼, 해야 돼. 이거 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마치 원수랑 나의 원수랑 옷을 사러 가서 그 원수의 옷을 비평해 주듯이 여기가 틀렸잖아. 거기 허리 그게 뭐야? 이러면서 색깔 얼굴 안 맞아.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그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 확인하셔서 못하는 거 먼저 보세요. 지금 시점이 되면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이론을 한 번씩은 다, 두 번씩은 다 돌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또 난 아닌데 지금 봐야 되는데 뭐 그러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약한 부분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쌤들이 약한 부분이 비슷해요. 행정, 교수 이론, 평가로 시작되는 몇몇 영역들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를 다들 안 봐요. 안 보고 맨날 심리만 봐요. 심리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그 세 가지, 보통 약한 그 영역들 위주로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잘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 서술 수준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되게 많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글쓰기는 돼야 되죠. 근데 기본적인 글쓰기가 돼야 되는 수준이 뭐냐 하면 읽는 사람이 큰 고민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수준이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되게 못 쓴다. 남들이 쓴 글을 보면 되게 멋져 보이고 소위 말하는 있어 보이는데 내가 쓴 글은 그렇지 않다로 고민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필요 없는 고민입니다. 있어 보이는 글들은 읽을 때 약간 더 어렵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채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게 2차 시험이 아니라 1차 시험이잖아요.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자들이 되게 많은 양의 답안을 빠르게 채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쓴 글은 잘 안 읽힙니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을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설명을 해주듯이 최대한 편안하게. 그래서 너무 말하듯이 이렇게 구어체로 쓰시는 건 틀렸는데 문어체로 쓰시되 그 표현 자체는 가급적 쉽고 편안하고 분명하게 서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더 파악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쓴 글들은 대부분 언제 읽어도 잘 이해가 되는데 가끔 돌려 읽어보면 친구들 거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랑 기회가 됐을 때 읽어봤을 때 조금 그러니까 읽어주시는 분이 뭐 스터디를 하시거나 동료분들이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가 이상한 거야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맞습니다. 상대가 무조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타당하게 논리를 가지고 글을 썼다고 할지라도 채점자가 어떤 사람이 내 답안을 채점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읽었으면 이상하게 읽힐 가능성이 있는 글이에요. 내 글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최대한 쉽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바꿔서 쓸까 고민하셔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우리가 연습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이론 정리,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의 완벽한 반복 정리. 완벽한이란 말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100%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 공부가 100%를 추구하면 중간중간에 퍼지고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100%는 안 되니까요.
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100%에 도달하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하겠다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시점에도 질문 많이 나오시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 교육학 도대체 몇 시간이나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하면 괜찮으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시험 공부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전공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내 건강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교육학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보고 여러 번 보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열심히 찍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출제 영역은 이론의 세부사항에 대한 암기도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이 세부사항을 외우고 있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출제 경향, 재작년, 작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법 디테일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나슨의 CLSE 같은 경우에 크게 물어볼 가능성은 있었지만 세부 단계 자체를 그렇게까지 물어볼 거라고는 작년에 많이 생각을 안 했었죠. 근데 모형들이나 이론들이 나왔을 때 전반적인 사항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딱 찍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외우는, 암기하시는 부분을, 활동을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 좀 더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논술 쓰기 연습, 주당 2-3개. 우리가 그 정도를 쓰기 때문에 2-3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더 써야 되느냐, 매일 하나씩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은근히 그렇게 많이 하세요. 매일 한 편씩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다음 매일 한 편씩 쓰려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어디서 다 뭐 구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제법 그 스트레스도 될 거고 시간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시간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 쓰시기보다는 주당 2-3개, 1-2개도 괜찮습니다. 1-2개. 그러니까 꾸준히 주당 1-2개 정도씩만 꾸준히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수준이니까 더 써야 되지 않느냐. 복습할 때 매일 아침마다 한 편씩 써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 쓰지 마시고 암기가 좀 더 시급한 문제니까 암기 위주로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 정도 쓰시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서술 포인트, 거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서술하시는 거. 그다음에 주제가 지금 주어지잖아요. 문제 같은 경우. 그랬을 때 그 주제에 맞춰서, 주제 포인트를 맞춰서 서술하시는 연습을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의 양식화가 필요하다. 이걸 무슨 공식처럼 딱딱 맞춰서 쓰라는 건 아니고 내가 좀 더 쓰기 편한 방식으로 서론과 결론을 서술하시면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는 많이 쓰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희가 초반에 쓰면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또 저희가 논술을 쓰잖아요. 쓰는데 모의고사도 보고 쓰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안 써진다. 서론을 붙잡고 10분씩 앉아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글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은 많이 안 하세요. 이미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많이 겪으셨고 내가 애써서 써봤자 아니 거기에 점수를 특별히 주지 않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쓰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 포인트들 어떤 부분들을 잡아서 쓰면 되는지가 지금부터 정리를 하실 부분이에요. 역시 우리가 많이 쓰시다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는 해요. 서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어떤 영역들을 얘기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딱딱딱 찍어주는 게 기본 서술이긴 한데 그걸 쓰실 때도 약간씩 개인차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내가 제일 편안하게 잘 써지는 스타일을 지금부터 찾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시점입니다. 또 그러면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나는 맨날 서론이 똑같은데 어제 쓴 글이나 오늘 쓴 글이나 지난주에 썼던 모의고사나 서론이 되게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형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도입할 때 이렇게 도입을 하고 주제 영역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괜찮다고. 채점자는 내 글 한 개밖에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도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제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양식을 찾는 게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교육학 공부하시는 방법, 지금 이 시점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 방법은 그 본 수업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문제로 굳이 만들어서 푸는 항목들은 중요하니까 다루는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은 걸 일부러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출제자의 마음이 돼서 지금 이 시점에 문제를 낸다면 내가 심리 전공자라면 내가 철학 전공자라면 그래서 내가 들어갔다면 뭘 강조하고 싶을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런 마음으로 일단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정말 나름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 수업 때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전공 수업 일정이라든지 모의고사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보면 수업을 듣고 그날 수업 복습을 그날 못하고 좀 지나서 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날 오후에 바로 뭔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스터디도 가끔 보면 바로 이어서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게 지금부터는 쓸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 스터디를 바로 이어서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10시간 있으면 나만 12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10시간이 있어요. 근데 먹고 자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간에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도 가장 오래 기억하고 가장 폭넓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직후 복습이에요. 근데 그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월화 수업 끝나고 나면 가급적이면 보통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예, 식사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어요. 식사는 하시는.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안에 그날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 가볍게 보셔도 괜찮고 러프하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려고 애를 쓰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주말에 봐야지. 안 본다니까요. 그날 제발 보세요. 근데 내일 전공 모의고사가 있어서 당장 그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다. 쌤들, 그러니까 되게 냉철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전공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보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도 모의고사 점수를 잘 받으려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시간을 잘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시간을 적게 써서 더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의고사가 있다. 그러면 계속 교육학 복습을 하고 교육학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한두 시간 정도 빠르게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전공 공부하시고 전공 시험을 보세요. 그러고 나서 보통 전공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시고 나면 그날 힘들잖아요. 우리가 교육학은 그래도 좀 익숙하고 금방금방 끝나니까 한두 개 보셔도 좀 피곤하다가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전공 모의고사 보고 나면 퍼져요. 대부분 쌤들이 큰일을 했다. 그래서 답을 다 쓰지는 못했지만 되게 못 쓴 것도 스트레스고 남이 쓴 좋은 답안을 봐도 위야 이러면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래서 쓰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끝나고 바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한두 시간이 될지라도 바로 복습을 하시고 쉬시고 그 다음날 몰아서 찬찬히 보시더라도 이어서 바로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오래 암기하게 만들고 시간을 적게 걸리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니까 조금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그것만 지켜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잡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해당 수업의 복습을 하는 거, 핵심 주제에 대한 복습을 하시는 게 최우선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월화는 지금부터는 다른 거 말고 수업 전에 이제 공부 좀 하시는 거 빼고, 월화는 그 수업 끝나고 나면 복습하시는 거, 빠르게 한두 시간 복습하시는 걸로 교육학 공부 끝내시는 게 괜찮아요. 큰 특이사항 없이 공부를 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부터는 그 정도로 공부를 끝내시고 그 이후는 다 전공 하시고 다른 날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일요일은 제외를 했는데 일요일 날 쉬지 않으시고 다른 날 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수업이 있는 이틀을 빼고 나머지 3일 정도는 반드시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교육학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교육학은 오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9시부터 보니까 보통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전공 수업이 있지 않은 한은 8시에서 10시 사이에 교육학 공부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오전 시간대 공부 방향을 좀 맞춰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공부하시는 거. 그러면 수업에 복습을 하지 않는 다른 날은 뭘 공부를 하느냐? 별거 없습니다. 암기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사항들. 이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어야 했고 강조했었던 내가 잘 외우지 못했었던 영역들을 다 추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셔도 좋고 아니면 순서대로 해서 쭉 보셔도 좋고 거꾸로 쭉 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러면 몇 번을 봐야 될까요? 시험 전에 난 지금부터 몇 번을 보는 게 맞을까요? 몇 번일까요? 최대한 많이. 내가 볼 수 있는 속도로 최대한 많이에요. 그 속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2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3번 이상 못 보면 실패해요.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볼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열심히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계획 잡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얘기할 게 있다는 게 신기한데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그것도 할 거예요. 스터디. 저희가 1월 달부터 쭉 스터디 짜오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스터디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9월 달에도 일단 스터디를 새로 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짜드리긴 하는데
그 9월 달부터 하시는 스터디, 특히 강의를 들으면서 보조적으로 하시는 교육학 스터디의 방향은 빠른 암기와 인출 확인, 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가끔 보면 다른 거 하시는 데도 많은데 뭐 그거는 스터디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굳이 다른 공부를 찾아다가 하시는 건 시간이 아깝지 않나. 그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강의 들으시면서 하는 부분들은 그 복습하시는 거, 내가 복습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복습을 자극하는 그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다른 날 보고 있었던 이 이론 인출을 하면 좋잖아요. 최대한 인출을 많이 해야 결국은 시험 때도 잘 기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인출 연습을 위한 스터디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규모는 작은 게 좋습니다. 2-3명 정도가 좋고 한 명이 묻고 다른 사람 대답하고 뭐 2명이 묻고 2명이 묻기는 어렵죠. 한 명이 묻고 두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빠르게 대답을 못하면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묻잖아요. 이건 뭐예요? 악세 4단계에서 그게 잠깐만요. 그래서 알았는데 어제 봤는데 틀림 하고 넘어가고 체크를 해야 돼요. 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지 그걸 속절없이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인출도 안 되고 서로 공부가 많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스터디하는 시간 너무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자꾸 늘어져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30분에서 1시간 이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그 안에 최대한 빨리 많이 인출을 하는 연습. 그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 공부를 못해요. 잘못됐죠. 교육학 스터디를 그렇게 하시는 건 방향 자체가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짧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안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부터 교육학 논술 서술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쓰셔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 번 들으셔서 지겨우시죠? 졸리시죠? 사실은 근데 개강날은 잘 안 주세요. 그게 내일부터 확 달라지기는 하는데 개강날은 약간 그 장소도 오늘은 또 장소도 바뀌어가지고 조금 다르고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아직 마음 편해서 잠이 잘 오질 않는 걸 그러고 계시는데 금방 달라지시죠 다들. 금방 변하시죠. 자,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학 논술 서술을 하실 때 우리가 형식, 서론, 본론, 결론, 네, 형식을 갖추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실 때 보통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게 서론, 도입이 안 된다 하시는데 자, 우리가 개요짜기 하시죠. 개요짜기 하실 때 안 짜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가급적 안 짜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안 짜셔도 괜찮은데요. 짜시는 게 조금 안전하기는 하죠. 근데 개요를 너무 세부적으로 자세히 짜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해서 내가 개요를 쓰는 이유는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뭐냐? 써야 되는 걸 안 쓰거나 요구하는 걸 잘못 이해해서 이상한 걸 쓴다.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요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요를 쓸 때도 저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쓰세요. 서론, 본론, 가급적이면 구조화를 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개요 쓰라고 했더니 문제 옆에다가 선으로 찍찍찍찍찍찍 그어가지고 쓸 거 키워드 몇 개 써놓고 개요 썼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는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시간 자체도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좀 구조화를 해서 내 눈에 좀 더 확실히 들어오게끔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본결 해서 순서가 개요 짜는 순서는 본론이 먼저입니다. 서론부터 쓰시는 건 안 돼요. 개요를 짜실 때 본론 먼저 쓰시고 짜시고 그다음에 보통은 결론이 쉬운데 보통은 서론 쓰시고 결론 쓰시고 요 정도 구조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결은 세부적으로 개요를 짤 때 쓰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라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의 개요를 짜실 때 4단락이면 이런 식으로 4개 구조화된 표를 그려 놓으시고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쓰세요. 보통 여기에 개념을 쓰라 그랬다. 개념. 그다음에 특징 2가지를 쓰라 그랬다. 그럼 2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제를 줬으면 주제 논의해야겠네. 주제 논의.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내가 뭘 써야 되는지 정확한 요구사항. 이게 요구사항이잖아요. 근데 이 요구사항을 우리가 의외로 잘못 읽습니다. 의외로 잘못 읽고 의외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써놓고도 내용 자체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서 점수를 많이 못 받으시거나 크게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요에서 해야 되는 건 써야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조화해서 딱딱딱
딱 찍어주는 거. 그래서 딴 4개를 써주시고 시간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는데 촉박하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이러면 금방 끝나겠죠. 이렇게 구조를 딴 해놓고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서 이 그 구조화해 놓은 개요 자료랑 문제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요구 사항에서 빠진 건 없는지, 문제랑 배점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내가 지금 구조해 놓은 자료에 격차는 없는지. 의외로 개수는 많이들 틀리십니다. 뭐 각각 2가지씩 쓰세요. 그래서 뭐 장점,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세요. 아니면 특징과 활용 방안을 각각 2가지씩 쓰세요. 그러면 활용 방안은 2가지를 쓰는데 특징은 하나만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랑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본론 개요를 짜시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럼 서론에서 대략 뭐를 쓸 수 있는지, 무엇을 쓸 수 있는지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짜신 후에 서론에 대해서 보통 서론의 구조는 크게 논의의 필요성 혹은 주제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논의 주제,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딴딴 해주시면 서론이 되는 겁니다. 결론도 심플하죠. 결론은 요약, 재현이에요. 2개가 가급적 다 들어가는 게 형식적으로 완결돼 보여요. 근데 시간이 급하니까 그것까지는 다 못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약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뭘 주제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게 요약이고, 그러니까 교사가, 그러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뭐 학생들을 대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제안해 주시면 형식적으로 완결된 글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짜시면 되는 거고, 서론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요를 짜실 때 쌤들이 보통 시간을 천차만별로 쓰시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15분, 문제를 분석하고 개요를 짜는 데 있어서 15분을 넘기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저희가 연습을 할 때 항상 55분으로 연습합니다. 60분이 아니고 55분으로 연습을 하시는데, 55분 기준으로 쭉 잡아보게 되면 15분 개요를 짜셨다, 문제 분석하고 개요를 짜셨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40분이 남는 거예요. 40분 동안 6단락을 쓰시는 거예요. 서론, 결론 각각 1단락, 본문 4단락이니까 총 6단락이잖아요. 그럼 40분 동안 6단락을 쓰시려면 한 단락에 7분이 모자라요. 6분에서 7분 정도 사이에 1단락씩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도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촉박한 서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락을 6, 7분 안에 쓰시는 게 시험 후반부에는 가능합니다. 쌤들 다 그렇게 쓰시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쓰시다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자 10분 남았습니다, 뭐 5분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2단락을 쓰시고 막 3단락도 쓰시고,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써지던 글이 10분 남았단 말을 들으면 아무 말이나 막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 말이나 쓰시는 걸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쓰고 고쳐볼까?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뭐 고친단 말이에요. 우리 첨삭할 때도, 상담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쓰는 글은 문장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고, 문장에 쓰는 글이 아니고 키워드가 쓰는 글이라고, 거의. 그래서 키워드를 담는 도구가 문장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너무 단순하지 않나, 안 본다고요, 채점자들이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달에 있어서 오류가 없고 깔끔한 문장, 전달이 용이한 문장,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너무 유치하니까 난 첫째, 둘째, 셋째를 쓰지 않겠어요. 숨기듯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쓰겠어요. 그러면 채점자가 물 흐르듯 모르고 그냥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서 정말 딱 찍어주면서 분명하게 쓰는 게 좋은 글이다. 그 이야기가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론은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서론이 제일 나쁜 서론은 그러니까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불분명한 서론을 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외워서 서론 쓰시는 경우에 보시면 전반적인 좋은 이야기들은 교육과 관련된 좋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가가 안 나와 있는 글. 그런 글들은 서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수필이 아니고 논술문인데 말이 논술문이지 실제로 거의 학술적 아티클, 학술적인 글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런 글들은 각각에서 분명하게 서술해야 되는 부분들,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교육학 경력의 논문들은 학술지에 나오는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학위 논문은 마찬가지로 써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논문 쓰시다 보면 많이 읽으시잖아요. 아티클들도 읽으시는데 의외로 글을 못 써요.
다들 철학 정도 영역에서, 철학 사회학에서는 도입이 좀 매끄럽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들, 글 쓴 것들을 보면 교육학 영역에서 다들 학자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냥 그래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술에 있어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문단 구성 한 단락에 하나의 주장과 이야기를 한다. 자, 본문의 단락 구분 제발 배점 단위로 하십시오. 배점 단위가 4개가 주어져 있으면 본문은 4단락입니다. 그걸 내가 자의적으로 두 개 묶는다든지 순서를 바꿔서 섞는다든지 채점자가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순서도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나 3번째 거 모르겠으니까 4번째 거 쓰고 3번째 거 쓰면 안 될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뭘 생각하냐. 내가 시험을 보러 갔으면 답안지에 그렇게 쓸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전 절대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채점자가 어떻게 읽을 줄 알고 순서를 바꿔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조금 비워두고 쓰시든지 아니면 대충 썼다가 뒤에 수정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맞지 순서를 바꾸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단락 구분의 기준은 보통 들여쓰기와 줄바꿈입니다. 가끔 중간에 한 줄씩 비워 쓰는 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일관되게 쓰시기만 하시면. 그러니까 비우시려면 매 단락 일관되게 비우셔야 되는 거고 붙여 쓰시려면 일관되게 붙여 쓰십시오. 근데 비우든 붙이든 중요한 조건은 단락이 시작하면 들여 쓰십니다. 문장이 시작을 할 때 많이 연습하셨겠지만 모의고사 반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항상 3-4글자 또 한 글자만 띄워. 우리가 워드에 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 글자지 스페이스 하나 딱 워드에선 티가 나요. 근데 우리가 쓴 글은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글자 정도 한 요 정도 비율로 들여서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고 자, 여기서 비워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3단락이라는 의미입니다. 3단락인 거고 쭉 쓰시다가 여기에 그러면 중간에 여기 비웠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단락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를 비워 쓰지는 않습니다. 쭉 쓰시다가 끝내고 세 단락이 시작되면 문장은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끔 문장이 끝났으니까 3줄에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3줄을 바꿔버리시면 3단락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줄을 한 줄 비우든 안 지우든 똑같은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서 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외로 잘 안 지키시는데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주제 논의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또 분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단락 내에서도 그 이야기만 쓰고 주제 논의하는 부분은 단락을 바꿔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안에 다 같이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배점이 4개면 본문은 반드시 4개. 그 다음에 서결 같은 경우에도 각각 독립된 단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서론 쓰고 줄 바꾸고 본문 하나 쓰고 줄 바꾸고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단은 가급적 2갈식으로 서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2갈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문장은 짧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쓰자. 너무 잘 쓰려고 화려하게. 그러니까 논술 쓰실 때 제일 문제가 평소에 안 쓰던 말을 막 쓰세요. 평소에는 그런 말 안 쓰셨는데 이건 뭔가 좀 그런 글이니까 되어진다라든지 막 되게 어려운 한자 말들을 가져와서 쓰시는데 평소에 그렇게 쓰셨으면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글이 이상해요. 호응을 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최대한 쉽게 학생들한테 설명해주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맞춤법 백제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보는 자료라서 이번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맞춤법이 약하신 쌤들은 한 번씩 봐두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제발 로서와 로서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써도 틀리기 때문에 로서, 로서는 대부분 틀리십니다. 정말 많이 틀리십니다.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실수 없이 쓰시려면 가끔 그걸로 구분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로서 다음에는 로서는 앞에 사람이 올 때 로서가 오고 사람이 아닌 경우에 로서를 쓴다라고 하시는데 교육학처럼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로서는 자격이고 이건 도구잖아요. 도구자 수단이잖아요. 근데 사물이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자격으로 주어지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서 이거 사람이 아닌데 로서를 써야 되지 않나? 안 맞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개는 구분
내가 아무리 잘 구분을 해도 읽는 사람이 순간 헷갈리면 틀렸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글의 전체적인 인상이 되게 나빠지거든요. 나빠지는 글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대체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들 키로 드리는 게 서나 썰을 뺐을 때 말이 되면 그냥 빼고 쓰라고. 서나 썰을 뺐을 때 뭐뭐로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이어지는 문장 자체가 어색함이 없으면 그냥 빼고 쓰는 게 맞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뺐을 때 말이 되는 경우는 로써거든요. 근데 그때 굳이 또 로써라고 쓰지 마시고 빼서 말이 되면 그냥 빼서 쓰시고 자신이 없으면 돌려서 쓰세요. 이 표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특히 조심하셔서 썼으면 하는 표현이다. 근데 꼭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그날 쓰는 논술에는 대량의 로서와 로써가 나옵니다. 나는 아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렇겠지만 나는 아니라서 내가 3번 써 보이겠다 해서 쓰는데 많이들 틀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표현은 최대한 내가 쉽게 헷갈리지 않도록 서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후 활동들 진행을 할게요.